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학원 종로 캠퍼스 드림 토익 정수진입니다. 오늘 여전히 그래도 좀 무더운 날씨에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오늘 파트 5, 6 총평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총평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토익 공부하면서 많은 자료들을 얻어가실 수 있는 사이트 먼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해커스 토익 웹사이트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무료로 제공하는 자료도 다음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실 때 꼭 참고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난이도부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오늘 파트 5, 6 담당이라서 5, 6 난이도 가지고 왔고요. 파트 5를 상이라고 판단한 이유는요. 우리가 파트 5를 이제 보통 문법 문제랑 어휘 문제로 크게 나누는데 오늘 어휘 문제가 상대적으로 쉬웠고 문법 문제가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어휘 문제를 제가 쉽다고 말씀을 드리면 어휘 문제가? 이런 분들 많으실 거거든요. 왜냐면 어휘 문제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내가 해석을 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문장에 아는 단어들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어휘 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휘가 약하신 분들, 특히나 토익 공부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애초에 아는 단어가 많이 없다 보니까 해석이 좀 힘들고, 그러면 어휘 문제가 좀 쉽게 나오더라도 나의 이제 체감 난이도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휘 문제는 원래 어렵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제 문법 문제는 오늘 또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합쳐서 절대 쉬운 파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대신 파트 6는 그나마 당연히 파트 6에서도 오늘 어려운 문제는 좀 출제가 되었고 그 문제들 이따가 조금 더 볼 건데요. 파트 5에 비해서는 조금 쉽게 넘어갈 수 있는, 특히 이제 문장 삽입 문제들 같은 게 여러분들 평상시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 크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을 것 같은 유형들이라서 중상 정도로 잡아보겠습니다. 파트 5부터 문제 좀 볼 건데요. 쉬운 문제들은 우리가 그냥 스르륵 보고 넘어갈 거거든요. 수업 시간에 매번 나온다고 강조하는 유형들이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문제들 먼저 조금 볼게요. 요새 거의 매번 나오는 문제 유형인데요. 바로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 자리. 주어랑 동사 사이 대표적이고, 또 이렇게 BPP라든지 아니면 뭐 have PP라든지 아니면 뭐 조동사, will과 같은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에 두 단어짜리 동사 사이에 또 부사 넣는 문제 요즘 자주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이렇게 두 문제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도 관사랑 형용사가 있으면 반드시 필요한 게 명사죠. 그래서 관형명, 이것도 우리가 토익 수업 들으면서 항상 외우는 순서잖아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셨으면 바로 명사 고를 수 있었던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소유격도 뒤에 반드시 명사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소유격 뒤에 명사 고르는 문제 또 하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명사 앞에 빈칸일 때. 그럼 명사 앞이 빈칸이면 역시 형용사를 우선 고려하는 것이 좋다. 형용사 플러스 명사 구조는 시험에서 빠지지 않는다.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요. 본격적으로 자세하게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먼저 동사 문제는 오늘 텐드를 변형한 형태로 출제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함정 포인트가 뭐였냐면 앞에 주어가 사물이었어요. 앞에 주어가 사물이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사물은 행동을 할 때보다는 당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물이면 수동태, 이게 이제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B를 고르셨던 분들이 있는데 결정적으로 텐드가 자동사예요. 그리고 우리 자동사는 수동태가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텐드는 BPP 형태로 아예 문장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를 답으로 골라주셨으면 되고, 그래서 텐드 2는 그냥 세트로 기억해 두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형용사 문제 볼 건데요. 우리 비동사 뒤에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역시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 유형인데 오늘은 보기에 형용사가 이제 2개였어요. 그래서 바로 형용사를 답으로 고를 수는 없고 살짝 해석이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A번 같은 경우는, 이런 메모리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추모의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 누군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추모 느낌을 가지는 표현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행사가 추모를 해야 되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memorable 하게 되면 기억할 만한, 기억에 남을 만한,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B를 골라주셨으면 돼요. 이렇게 형용사 문제 하나 더 볼게요. 똑같이 비동사 뒤에 이제 보어 자리에 빈칸으로 출제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비동사 뒤에 ing 형태도 충분히 넣을 수 있기는 하지만 be 플러스 ing를 합치게 되면 이게 이제 능동태 동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필요해져요. resource가 동사로는 이제 자원을 제공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자원을 제공한다고 우리가 쓸 거였으면 뭐를 제공하는 건지 이제 뒤에 목적어가 또 나와야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냥 비동사 뒤에 일반 형용사 ful로 끝나는 거 골라주셨으면 되고 resourceful 하면 지략이 있는 그러니까 뭐 재치 있는 이런 느낌으로 직원들이 지략적이어야 하는 것이 예상된다, 기대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사 문제인데요. 여러분 분사 문제 같은 경우 오늘 요거 출제가 되었는데 솔직히 토익 공부할 때 워낙 자주 보는 단어여서 여러분들이 이미 뜻 익숙하게 아실 거예요. advanced 하게 되면 진보의, 발전된, 뭐 고급의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제 사물 명사랑 같이 잘 쓰게 되죠. 그러니까 뭐 technology 이런 거랑 쓰게 되면은 발전된 기술 이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course 이런 걸 이제 쓰게 되면 고급반 우리 이제 심화반 같이 초급반이 아니라 고급반 레벨 얘기할 때도 잘 쓰이고요. 오늘도 이렇게 망원경을 꾸며주기에 적절한 형용사를 고르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에 있는 명사, statement를 꾸며주기에 적절한 분사를 고르는 문제였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명사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분사 문제를 풀 때는 당연히 해석을 해볼 수도 있지만 구조상으로 우리 해석할 때 항상 해석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내가 해석을 잘할 거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스럽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구조상 접근할 수 있으면 구조로 푸는 것이 좀 더 쉽게 느껴질 건데요. 명사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에는 우리가 구조로 접근이 가능하죠. ing는 능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 모양이고 ed 형태는 수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를 쓸 수가 없는 모양인데 오늘은 빈칸 뒤에 명사 형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명사 형태가 있다는 건 목적어가 있다는 얘기니까 답이 ing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분사 수업할 때 많이 하는 얘기인데 명사랑 명사 사이에 ing 쓸래, pp 쓸래 이런 분사 문제를 만났다. 명사랑 명사 사이에 ing를 쓸래, pp 쓸래 하는 분사 문제를 만났다. 그러면 답은 당연히 ing일 수밖에 없어요. ing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왜냐면 명사랑 명사 사이에 분사 쓴다는 얘기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뒤에 남는 명사가 목적어가 되겠죠. 근데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건 뭐밖에 안 된다? ing밖에 안 된다. 그래서 명사랑 명사 사이 분사 문제는 ing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명사랑 명사 사이에 pp를 써야 되는 상황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은 우리가 조금 더 높은 반에 올라가서 공부하기로 하고 시험에서는 일단 오늘도 그랬듯이 평상시에도 요 구조로 잘 나올 거니까 명사랑 명사 사이 분사 문제는 일단 ing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기억해 둘게요. 넘어가서 대명사 문제 볼게요. 오늘 대명사 문제가 살짝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막 우리 인칭 대명사 격 따지는 문제 있죠. 소유격 쓸래, 주격 쓸래.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우리 쉽게 풀 수 있었을 텐데 오늘은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동사에 이제 목적어 자리에 everyone 넣어주는 문제였고 여러분들이 얘를 좀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얘를 목적격이라고 또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뭔가 얘 목적어 자리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을 수가 있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이제 접속사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whom을 쓰려면 뒤에 절이 이어져야 돼요. 뒤에 절이 이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빈칸 뒤에 절이 딱히 새로 나오는 느낌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everyone 골라주셨으면 돼요. 모두에게 요청했다. 투부정사 하라고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는요.
전치사 뒤에 알맞은 명사 형태, 대명사 형태 넣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 여기 지금 for를 여러분들이 뭐뭐를 위해라고 해석하셨으면 안 되는 게 우리 투부정사 앞에 있는 for은 의미상의 주어거든요. 의미상 주어. 그러니까 문장의 진짜 주어는 아니고 진짜 주어는 여기 있죠? 진짜 주어는 아니고 투부정사의 행동을 하는 의미상 주체를 설명하고 싶을 때 우리가 투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명사 형태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를 채우는 문제였는데 ours를 넣으려면 얘가 전치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이건 이제 소유격 플러스 명사를 합친 것으로 이때 생략되는 명사가 무엇인지 문장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딱히 우리 것이라고 얘기할 만한 게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쵸? 회사가 만들었다. 이런 공간을, 휴식 공간을 만들었다. 그러고 나서 우리의 것이 즐길 수 있는 이라고 말을 할 때 우리의 것이 얘기할 만한 게 딱히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여러분 전치사 같은 경우는 우리 오늘 이렇게 between이랑 outside가 보기에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ATM 기기 있죠? ATM 기기가 은행 밖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이제 답이었거든요. 근데 between이 무슨 뜻이죠, 여러분? 뭐뭐 사이에, 뭐뭐 사이에라는 의미가 있는데 얘가 우리가 그냥 대충 한국어로 해석하면 그냥 여기저기 다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오답으로 고르실 때가 많아요. 여기도 그냥 대충 은행 사이에 있다? 뭐 딱히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between이 정답일 수 있는 구조를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이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해석상 그럴싸하다라는 이유로 답을 고르시면 안 돼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수거로도 많이 외우셨을 건데 between A and B 구조. 그러니까 뭐랑 뭐 사이인지를 확실하게 나타내주는 거예요. between you and me, 너랑 나 사이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라면 복수명사가 들어가야 돼요. between 뒤에 복수명사가 들어가면서 between the classes, between the students 이런 식으로 복수명사가 나오면서 둘 사이임을 암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뒤에 나온 명사는 그냥 단수였기 때문에 between이 해석을 안 해봐도 구조상 전혀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었으면 문제를 조금 더 빨리 푸실 수 있었을 거예요. 넘어가 볼게요. 오늘 제가 문법 문제를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우리 접속사, 전치사, 부사 구분 문제가 시험에서 항상 출제가 되잖아요. 이 문제는 안 그래도 어렵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접속사, 전치사, 부사, 품사 구분하는 게 힘든데 오늘은 나온 단어들조차 여러분들이 되게 쉬운 단어들도 물론 있었지만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이거 지금 부사절 접속사. 그러니까 다른 보기들은 아예 접속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절을 이끌 수가 없어서 탈락시켜야 되고 나머지 부사절 접속사가 whenever 그리고 considering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해석을 하지 않고 B를 골라주실 수가 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뒤에 있는 that 때문이에요. considering은 that이랑 연결이 가능해요. that이 있으나 없으나 접속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considering that 주어 동사, considering 주어 동사 둘 다 되는 구조로 that이랑 쓰일 수가 있는데 whenever 같은 경우는 뒤에 that이 또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whenever 같은 경우는 쓰게 되면 뒤에 바로 절이 나와야 되거든요. 바로 주어 동사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that을 보고 답을 B로 골랐으면 되고 considering that은 뭐뭐를 고려하면 혹은 뭐뭐를 고려했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확장할 거래요. 증가하는 수요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도 이제 보기에 접속사, 뭐 전치사, 부사 이런 게 섞여 있었던 문제인데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절이 있잖아요. 절이 있으면 우리한테 필요한 품사는 뭐다? 접속사. 접속사를 골라줬어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that으로 좀 실수를 하기가 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접속사인 걸 못 알아봐서.
provided도 우리가 아까 전에 봤었던 considering처럼 대시 있으나 없으나 접속사가 가능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대시 붙어 있었으면 우리가 좀 쉽게 얘도 접속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대시 없어서 좀 낯설었어요. 좀 어려웠을 거고 그러면 이제 내 눈에 보이는 익숙한 접속사가 대시니까 이렇게 이제 실수할 수 있었는데요. that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명사 뒤에 관계대명사로 쓸 거면 뒤에 절이 불완전해야 되잖아요. 그쵸? 관계대명사로 쓸 거면 뒤에 절이 불완전해야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토익 시험은 그런 구조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제가 문장을 좀 바꿔놓긴 했지만 펑션이 자동사로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대로 완전하거든요. 그래서 대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부사절 접속사인 provided가 답이 돼요. 얘가 이제 조건을 의미하는 접속사로 오직 뭐뭐 한다면, 만약 뭐뭐라면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8월 9일 해커스 토익 총평 파트 7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파트 7 난이도 어떻게 느끼셨나요? 파트 7 중상, 상 왔다 갔다 하는 그 패턴 속에서 오늘은 뭐라고 도대체 얘기를 해야 될지 저도 푸는 여러분들도 좀 난이도를 잡기가 애매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일단 중상 잡아봤지만 사실 상인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이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정답이 명확한 편이었습니다. 정답에 대해서 막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하지만 그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느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색다른 느낌의 가령 고난도 어휘가 그냥 예사로 나온다든가 그리고 처음부터 문장이 너무 어려운 구조가 등장하면서 우리가 지문의 첫 부분을 얼마나 빨리 파악하느냐가 이 지문을 장악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여러분도 이 지문을 이제 첫 부분을 딱 읽었을 때 이게 눈에 딱 들어오고 이해가 되어야 여러분이 자신감 있게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자꾸만 이렇게 걸리는 그래서 자꾸만 브레이크를 거는 요소들이 초반에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들의 초반이 아니라 각 지문의 초반에 그런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은 셋이었다라는 특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달. 그래서 선생님도 읽다가 학생들이 정말 당황했겠구나. 여기서 한번 멘탈이 한번 무너졌겠구나. 사실 그걸 극복하고 문제들을 풀다 보면 그닥 어려운 문제는 또 없었지만 하지만 또 반전이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답은 굉장히 클리어한 편이지만요. 가령 자, 오답, A, B, C 오답이 굉장히 난이도가 있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해석을 하느라고 여러분이 해석이 매끄럽게 안 돼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자, 그랬는데 D까지 도착을 하니 정답은 의외로 굉장히 쉽게 진술되어 있었고 누가 봐도 정답이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모르고 A부터 봐야 되는 거거든요. A, B, C, D 어디에 정답이 있을지 모르니 처음부터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D부터 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오롯이 쓰고 또 매끄럽게 해석되지 않는 보기들을 읽느라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결국 정답은 명확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 찾고 보니까 뭐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것들이 이 패턴과 함께 계속 교차되어 나오는 특징이 있었어요. 특히 단일 지문에서.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아마 이거 난이도가 도대체 쉬운 거야, 어려운 거야? 라는 굉장히 혼란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중간에 말려들면 이제 끝에 가서 시간 부족해서 다 찍어야 되는데 사실 맨 마지막 3중 지문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양식이 대거 나오면서 양식. 폼 여러분 양식이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렇죠? 연계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그래서 그 지문들 간의 복잡성이 이제 이게 그 이메일 편지들이 많이 연계되어서 나오면서 발신자 수신자 관계가 너무나 복잡하게 설정된 달도 있는데 이번 달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평이했어요. 무난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런 것들에 이제 계속 함정을 빠지고 계속 멘탈이 무너졌던 분들이라면 끝에서 사실 별거 아닌데 이 끝에 가서 많이 찍고 나오는 그런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마지막에 삼중지문 거의 양식으로 포진돼 있었고 문제도 굉장히 단순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멘탈을 붙들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정신적인 체력이 되게 중요했던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애매하다 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자, 이 부분도 잠깐 볼게요. 그래서 왜 혼란스러웠냐면 이런 패턴이거나 아니면 자, 이번에는 속어법으로 풀기는 되게 좋은 세트입니다. 이런 세트. 오답이 굉장히 클리어하게 누가 봐도 아닌. 그래서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아니다. 하지만 정답을 찍고 보니 이 정답 자체는 해석이 안 되네. 이런 거 있죠. 정답 자체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유형들과 이러한 유형들이 좀 이렇게 섞여서 나오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셋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우리 단일 지문은 이메일 편지 5개, 10개 중에 이렇게 포진돼 있었습니다. 네, 메시지 대화문 2개, 소식지가 하나 있었고요. 자, information의 instruction의 형태로 하나 나왔고요. 그다음 여기 보시면 연계 지문 보시면요. 지금 양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여섯 개 정도가 연계로 양식으로 깔려 있는 이런 연계 문제 나왔었고요. 난이도가 여기 가서 이제 막 연계 양식이 되고 나오면서 그리 어렵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힘이 딸리시는 분들, 여기서 힘이 딸리시는 분들 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계속 가볼게요. 자, 동의어 문제. extend. 오늘 동의어 3개 다 난이도 평범했습니다. Please extend a cordial welcome 하면 정중한 그런 환영을, 진심 어린 환영을 자, 뻗어주세요가 아니라 이때는 자, 뭐 예를 들면 직원들에게 우리 새로 오실 우리 담당자분께 진심 어린 정중한 welcome을 보내주세요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extend는 원래 뻗다, 연장하다, 공간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뭔가 확장되는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자, welcome을 확장은 말이 안 되죠. 연장도 말이 안 되죠. 뭐였냐면 이때는 쭉 환영을 쭉 뻗어주세요. 그래서 어떤 의미? 환영을 해주세요의 의미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provide, offer, give. 그래서 welcome을 해주세요 라는 느낌으로 이런 동사들이 답이 될 수 있었고 자, stretch가 쫙 뻗다죠. 스트레칭 아시죠? 몸을 쫙쫙 뻗는 스트레칭 거기서 나왔죠. 자, 여기서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의 내뻗다라는 건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 또 다른 extend의 용례를 살펴보면 the park extends along the river. 그 공원이 강을 따라 쭉 뻗어 있다. 자, 우리 어떤 뭐 지형이나 어떤 경관을 얘기할 때 이런 표현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이때는 공간적인 어떤 얘기인데 이때는 stretch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원이 쭉 뻗어져 있는 어떤 이런 들판이 쭉 뻗어져 있는 건물 아래로 뭐 이런 느낌을 표현할 때 자, spread 쭉 펼쳐지다, reach 쭉 어떤 공간까지 쭉 다 있다 이런 표현으로 자, 여러분 요거 지형이나 어떤 경관에 대해서 설명할 때 묘사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고요. 이때는 자, 그리고 또 fabric will expand when pulled. 자, 여기서는 어떤 물리적인 어떤 연장 있죠, 여러분. 힘을 가했을 때 뭔가 늘어나는 이런 느낌. 그래서 풀이 당기다죠. 자, 그 옷감이 당겨질 때 늘어날 거다. 쭉 늘어날 거다. 이럴 때도 extend 쓸 수 있고요. 이때 stretch 마찬가지 가능하고 expand, 확장되는 개념, lengthen, 뭔가 길이가 길어지는 개념 다 가능합니다. 자, we will extend the deadline. 자, 이거는 이제 시간적으로 들어갔죠. deadline을 우리가 연장할 것이다. 자, 연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prolong 들어갑니다. prolong이 말 그대로 기간을 연장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때 extension이라는 표현 쓰죠. 연장, 기간 연장. extension 받았어. 과제 제출에 extension 받았어. 이러면 내가 교수님한테 얘기해서 일주일, 2주일의 데드라인을 더 받았다. 이런 의미인데 자, 뭔가 기간을 늘리다라는 개념. 그리고 역시나 기간을 늘리는 개념. lengthen, long하게 만들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우리 두 번째 단어도 보겠습니다. The event will draw hundreds of people from this area. 그 행사가 자, 이 draw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표현 아닌가요, 여러분? 사실 뻔짜들의 그런 동요가 오늘 출제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열심히 선생님 수업 듣고 해커스에서 열심히 수업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뭐 맨날 나왔던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행사가 수백 명의 사람들을 이 지역에서 draw, 뭐겠어요, 여러분? 끌어당기다. 즉 여기서는 attract, gather,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모으고, 그렇죠? 어떤 행사가 어떤 사람들, 어떤 인원을
어떤 규모의 인원을 끌어들일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었고, 자, 우리 그리고 또 다른 표현도 한번 봅시다. 또 다른 용례. We must draw a conclusion from the data. 자, 이때 우리가 결론을 끌어당기다가 아니라 이때는 여러분 draw a conclusion이 collocation이에요. collocation. 그래서 결론을 도출하다라고 얘기할 때 draw a conclusion 그 데이터로부터 이때 들어갈 수 있는 또 다른 collocation 짝이 있어요. 바로 reach a conclusion, derive a conclusion. 자, 이 모든 표현들이 다 결론을 도출하다라는 어떤 collocation의 짝이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런 건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거는 잘 외워두시면 파트 5 포인트로 나올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 quote. 이거 맨날 우리 이거 다루거든요. 선생님 토익 그 입문반 중급반에서 맨날 가르쳐 드리는 건데 please provide a quote. 자, quote을 제공해 주세요. 개조 공사를 위한 quote을 이 quote은 여기서 지금 어떤 금전적인 어떤 견적이 되겠습니다. 인용을 제공해 주세요는 말이 되지 않아요. quotation이 인용인데 자, 이게 인용하다의 표현이 아니라 견적이다라는 거. 그렇다면 estimate 그 유명한 동의어 estimate 견적, price proposal 가격 제안 정도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겠죠. 네, 자, 그다음 또 다른 표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issue a warning, issue a warning 하면 우리 issue의 동사형으로 쓰이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인데 경고를 발령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issue가 동사로 쓰일 때 발급하다, 발행하다, 지급하다, 발령하다 의미가 다양한데 자, 뭔가 직원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줄 때 이 글은 issue a warning을 하기 위한 글이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때 issue의 동의어가 있다면 여러분 announce a warning, release a warning 또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추후에 향후에 또 동의어 문제를 미리 연습해 보는 차원에서 이슈가 워낙 다양한 뜻으로 많이 나오지만 자, 이런 상황에서는 또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 가져가고 자, 경고를 발령하다, 발행하다 여기서는 뭐 물건이 아니까 발행하다보다 발령하다가 더 좋은 거고 자, announce a warning 경고를 알리다 그리고 release 경고를 말 그대로 또 발령하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경고할 때 조금 더 격식을 차린 공식적인 표현으로서 announce a warning, issue a warning, release a warning 이런 표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표현 보시면 이때는 또 환불을 발행하다고 환불을 발급하다라고 좀 어색하죠. 그럼 이때는 또 환불을 처리하다. 환불에 관련된 그 문제를 처리해 주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맥에 어울리게 의역을 해주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동의어 문제 풀 때는 자, 이 표현이 어떻게 해야 가장 자연스러운가 한국말로 먼저 얘기를 한 다음에 이 아이가 지금 처리하다가 어울리네. 그럼 이슈에는 처리하다라는 의미도 있겠네. 이렇게 자신감 갖고 이렇게 좀 과감하게 나가주셔야 돼요. 동의어 문제는. 어차피 내가 이 단어의 모든 사전적인 뜻을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순발력 있게 이렇게 유추하면서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You can find the article on page 42 of the current issue of our magazine. 당신은 자, 그 기사를 우리 잡지의 현재 이슈의 42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이슈는 뭘까요? 이슈도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때는요, 잡지죠. 이 잡지의 발행본, 현재호, 현재 발행본, 현재 출판호, 현재 출판물. 자, 그래서 이번호 잡지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호라는 얘기인데 이때 동의어가 될 수 있는 것은 edition, publication 가능합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추후에 나올 수 있는 예상 문제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그다음 today the board members met to discuss the most important issue. 자, 오늘 그 이사회 멤버들이 만났다. 뭐 하기 위해? discuss 하기 위해 무엇을? the most important issue. 자, 이때는 이 이슈가 뭔가 부정적일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주제입니다. 네. 자, 지금 문맥에 따라 뭔가 부정적인 상황이라면 또 얘가 다르겠지만 자, 어떤 주제라는 의미거든요. 그럴 때는 topic, matter, 사안, 그리고 subject, 주제, 화제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 다음 If you have any technical issues with the system. 자, 이때는 어때요? 이때는 이 이슈가 부정적인 뉘앙스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problems 또는 difficulties, errors 뭔가 오류들, 어려움, 문제를 가리키는 이슈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자, 아까랑은 좀 다르죠. 아까는 뭔가 중요한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모였다라면
부정적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는 보통 technical issue가 있으면 이쪽 서포트 팀에 연락을 해라. 보통 우리가 컴퓨터 쓰다가 서포트 팀에 연락을 할 때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요, 여러분. 그래서 자, 지금 기술적인 오류를 갖게 되면 이때는 부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